아이고, 참 눈치도 없이 왜 이러실까? 어차피 우리 민우 씨랑 다 끝난 사이잖아요. 질척거리지 말고 이혼 도장 팍 찍고 당신은 빈몸으로 조용히 나가주면 되잖아. 낯선 여자가 제 캐리어를 발로 툭툭 차며 아주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피땀 흘려가며 장만한 제 아파트인데 현관문 도어락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요. 안에선 남편과 웬 여우 같은 여자, 그리고 처음 보는 꼬마애가 걸어 나왔어요. 엄마, 저 무서운 아줌마 누구야? 우리 집에서 당장 쫓아내버려.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덜컥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더니 제 어깨를 팍팍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봐요. 이 사람 우리 며느리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집 괴롭히는 미친 스토커예요. 스토커? 당장 안 꺼져? 허이, 재수 없어? 쾅! 차가운 철문이 제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문 앞에 쫓겨난 이 여자가 불과 며칠 뒤에 자기들 모두를 길거리에 쫄딱 나앉게 만들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익숙한 현관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이었죠. 지방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 민우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어락 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기계는 짧은 경고음만 토해냈죠. 이게 왜 이래? 윤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번호를 또 눌렀습니다. 여전히 묵직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윤지는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잠시 후 안쪽에서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런데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윤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여자가 걸친 실크 잠옷은 윤진이 해외 출장 때 큰맘 먹고 사온 옷이었습니다. 여자의 다리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윤진이 애지중지 모은 장식장 안에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위아래로 윤진을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 제 집인데요. 댁은 누구세요? 윤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쪽이 윤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에서 과일을 먹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쪽에서 샤워 가운을 걸친 민우가 걸어 나오고 있었죠. 민우는 윤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수건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보, 윤진이 떨리는 입술을 겨우 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민우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진의 시선이 안방 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윤진과 민우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낯선 여자와 민우, 그리고 아이가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윤진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잠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그 한마디가 윤진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엄마라니. 윤진은 비틀거리며 현관 안쪽으로 한 발 들어서려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자니가 여길 왜 와? 시어머니는 윤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누구고요? 윤진이 울먹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상황이긴. 집 나간 사람이 누굴 따져.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윤진을 복도 밖으로 끌어냈죠. 집을 나가다니요. 저는 일하러 간 거잖아요. 일은 무슨. 남편 내팽개치고 떠난 게 누군데. 옆집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이웃 여자가 무슨 일인가 하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글쎄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시어머니가 윤진을 향해 삿대질을 했죠. 이 사람 스토커예요, 스토커. 우리 며느리도 아니에요. 윤진은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민우는 그 와중에 슬그머니 안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여자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윤진을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사이인데 추하게 왜 이래.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현관 바닥에 놓인 윤진의 캐리어를 발로 툭 찼죠. 당신이 뭔데 내 짐에 발을 대. 윤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윤진이 억지로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애 놀란다. 썩 나가. 시어머니는 윤진의 캐리어와 가방을 복도 끝으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그 바람에 보조 가방이 열리며 안에 든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류와 소지품이 복도에 어지럽게 흩어졌죠. 그 순간 안방에 숨어있던 민우가 재빨리 튀어나왔습니다. 민우는 흩어진 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끝으로 슬쩍 끌어당겼어요. 윤진이 회사에서 쓰던 검은 외장하드였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것을 잽싸게 주워 가온 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윤진은 정신없이 짐을 줍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얘기 좀 해요. 윤진이 무릎을 굽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나, 이거 안 나. 시어머니는 윤진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쾅! 철문이 윤진의 코앞에서 닫혀버렸어요. 윤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 집을 통째로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죠. 윤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윤진은 흩어진 짐을 차곡차곡 챙겨 일어섰어요. 그리고 단호한 걸음으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04호 집주인인데요. 윤진은 신분증과 등기 서류를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지난 2년간 출입 기록이랑 화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살피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이 진짜 집주인이세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소장은 입출입 기록 장부를 한참 뒤적였습니다. 그게 여기 차량이 입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서요. 소장이 가리킨 곳에는 그 여자의 이름과 차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머님이 친정 조카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윤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부녀의 명단에까지 그 여자가 올라 있었죠. 윤진은 한동안 장부를 노려봤어요.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윤진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민우의 외제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진은 보조 열쇠로 차 문을 열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챙겼죠.
그날 밤 윤지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노트북에 블랙박스 영상을 옮겼어요. 화면 속에서 민우와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언제 들어와? 여자가 민우에게 물었어요. 몰라. 지방에 처박혀서 안 올라와. 민우가 낄낄 웃으며 대답했죠. 애 영어 유치원은 어디로 보낼까? 다음 달 여행은 발리 어때? 두 사람은 윤진을 안주 삼아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화면을 노려보다 휴대전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다달이 보낸 생활비 외에도 이상한 내역이 보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 2개가 해지돼 있었죠. 그 돈은 전부 그 여자 이름으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이며 쇼핑몰 결제까지. 윤진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긴 문자였습니다. 이미 다 끝난 집안이다. 위자료니 뭐니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도장이나 찍어. 괜히 시끄럽게 굴면 너만 손해야. 윤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방에 있던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민우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날짜별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하나 써내려갔죠. 윤지는 모든 자료를 여러 군데에 따로 저장해 두었어요. 창밖으로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도시의 새벽을 내려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윤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윤진의 아파트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동네에서 몰래 일을 봐주는 박 씨라는 자였죠. 시어머니가 두툼한 돈 봉투를 그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이거면 되죠. 깔끔하게 처리해줘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박 씨가 봉투를 슬쩍 들춰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런 건 제 전문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고 해요. 도박도 하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죠. 그럼 집은 누구 앞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당연히 우리 민우 앞으로 해야죠. 박 씨가 종이를 펼치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우가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근데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인데 그게 가능해요. 민우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라니까. 박 씨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죠. 그때 그 여자 수아가 휴대전화를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더 확실한 거 만들어 올게. 수아는 윤진이 예전에 보냈던 평범한 안부 문자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잘라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윤진이 시댁에 막말을 퍼부은 것처럼 꾸민 거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못된 며느리지. 수아가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같은 시각 윤진은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본 이상한 돈 흐름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제 계좌에서 나간 돈 내역하고요. 윤진이 창구 직원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도장 발급된 기록이 있는지 봐주세요. 직원이 한참 자료를 찾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윤진의 눈이 그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윤진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로 집을 담보 잡아 큰 돈을 빌리려 한 기록이었죠. 다행히 본인 확인 문자에서 막혀 멈춰 있었습니다. 윤진은 그 종이를 손에 꽉 쥐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윤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본인 인증이 안 돼서 다행히 진행은 안 됐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윤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계좌를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빌리려던 돈도 더는 못 빌리게 막아달라고 했어요. 위조된 서류 사본을 챙겨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윤진의 발걸음이 점점 단단해졌죠. 그날 오후 수아는 윤진의 옷방을 뒤졌습니다. 한정판 가방과 보석들을 죄다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중고거래 앱에 척척 올렸습니다. 이거 다 팔면 한동안 놀고 먹겠네. 수아가 콧노래를 부르며 중얼거렸죠. 수아는 그 돈으로 비싼 출장 음식을 잔뜩 시켰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어머, 집이 정말 넓네요.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좀 꾸미는 걸 좋아해서요. 수아가 안주인인 양 거드름을 피웠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안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윤진의 물건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 물건 같은데. 부녀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그거 우리 전 며느리 거예요. 전 며느리요. 도박 빚 잔뜩 지고 한밤중에 도망간 못된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같은 시각 윤지는 호텔에서 중고거래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어요. 윤지는 가짜 계정으로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온 수아의 모습을 멀리서 영상에 담았죠.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윤진이 휴대전화를 꽉 쥐며 혼잣말을 했어요. 거래를 마친 윤진은 단골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사모님, 요즘 동네에 소문이 흉흉해요. 세탁소 주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무슨 소문이요? 사모님이 도박 빚지고 도망갔다고. 온 상가에 다 퍼졌어요. 주인이 안쓰러운 눈으로 윤진을 봤습니다. 윤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기가 막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고마워요, 사장님. 알려주셔서. 윤진은 차분히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상가 입구를 지나던 그때였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민우가 누군가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죠. 윤진은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봉투 겉면에 윤진의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윤진의 눈썹이 꿈틀했죠. 저게 왜 저기서 나와? 윤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윤진은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그 차를 멀찍이 쫓았어요. 차는 놀랍게도 윤진이 다니는 회사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윤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마 회사까지 건드리려는 거야.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윤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받으니 기계로 변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집 순순히 넘겨. 안 그러면 회사에 다 까발릴 테니까. 윤진은 전화를 끊고 그 목소리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조를 풀어봤어요. 뒤로 아이 장난감 소리와 헛기침이 작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건 전화인지 윤진은 단번에 알아챘죠. 윤진은 이번엔 수아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어요. 옛날 사진과 글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러다 수아가 사기 사건에 얽혀 조사받던 사진을 찾아냈어요. 윤진은 사진 속 사람들을 추적해 한 사람과 몰래 만났습니다. 수아, 그 사람 신용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옛 직장 동료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남 이름 도용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증거 서류까지 윤진에게 건넸습니다. 윤진은 그 자료를 소중히 챙겼죠. 한편 그 시각 민우는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카드가 묶인 줄도 모르고 비싼 양주를 시켰습니다. 결제가 안 됩니다, 손님. 종업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뭐? 다시 해봐. 민우가 인상을 쓰며 카드를 내밀었죠. 안 됩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내 아내가 여기 단골이야. 외상 달아. 민우가 큰 소리를 쳤지만 지배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분 없는데요. 나가주세요. 민우는 결국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술이 잔뜩 오른 민우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 발길이 윤진이 머무는 호텔로 향했죠. 윤진이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민우가 로비에서 화분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민우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죠. 곧 경찰이 도착해 민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진은 객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민우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소식을 들은 수아와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밤새 합의에 달라며 진땀을 뺐습니다. 윤진은 창틀에 기대어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거꾸로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윤진은 펜을 들어 마지막 줄에 또박또박 적었죠. 이제 시작이라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진은 2년 만에 본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사원증을 찍고 로비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죠.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셋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피켓을 윤진 앞에 활짝 펼쳤어요. 거기엔 윤진을 모욕하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남자들은 서류 뭉치를 로비 바닥에 와르르 뿌렸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우르르 걸음을 멈췄죠. 저 사람 누구야? 무슨 일이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로비를 가득 메웠어요. 윤진은 흔들림 없이 바닥에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윤진을 모함하는 가짜 내용이 빼곡했죠. 이렇게 함부로 서류 뿌리시면 안 됩니다. 윤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연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윤진은 곧장 회사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남자들을 끌어냈어요. 하지만 사내 게시판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죠. 윤진에 대한 소문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막혔다는 경고창이 떴어요. 이게 무슨... 윤진이 마우스를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감사실 직원들이 윤진의 자리로 들이닥쳤습니다. 윤진 지사장님, 잠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윤진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재직 시절 부서 감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윤진의 회사 컴퓨터와 자료를 죄다 가져갔어요. 부서원들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윤진은 개인 노트북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미리 백업해둔 장부 사본을 열었어요. 윤진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윤진의 아이디로 회사에 들어와 있었어요. 가짜 행사 비용 명목으로 큰 돈을 빼돌린 흔적이었죠. 돈은 정체 모를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윤진은 그 업체의 정보를 조회해 봤어요. 대표 이름을 본 윤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의 옛날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회사까지. 윤진이 나직이 신음했죠. 윤진은 돈이 새어나간 경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낯익은 흔적이 나왔어요. 예전에 공금에 손을 대 윤진이 잘랐던 최 대리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둔 뒷문 같은 게 사용된 거였죠. 윤진의 머릿속에서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우가 낯선 남자에게 회사 로고 봉투를 건넸던 일, 그 남자가 회사로 향했던 일, 모든 그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최 대리를 돈으로 산 거였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뒤 그 죄를 윤진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죠. 윤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혼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횡령범으로 몰릴 판이었어요. 윤진은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인적 없는 계단에서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당하다니. 윤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또각또각. 차가운 구두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윤진의 발밑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서류네요. 남자가 종이를 살피며 말했어요. 윤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태경아. 윤진이 놀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에 윤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후배였어요. 그때 내부 고발로 윤진을 구해준 사람이었죠. 태경이 명함 한 장을 윤진에게 건넸습니다. 큰 법률 회사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선배, 저 요즘 이 회사 자문 맡고 있어요. 태경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최 대리 그 사람 돈 흐름이랑 회사 들락거린 기록 이미 다 챙겨놨어요. 윤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우연이 아니에요. 선배가 위험한 거 알고 움직였어요. 태경이 가방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도청 안 되는 전화예요. 앞으로 연락은 이걸로만 해요. 태경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민우가 최 대리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가짜 회사 자본금이 어디서 왔는지도 적혀 있었죠. 윤진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날카로운 투지가 차올랐죠. 고마워, 태경아. 윤진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어요. 고맙긴요. 빚 갚는 거예요. 태경이 옅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계단을 빠져나왔어요. 외부인 눈에 띄지 않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에 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죠. 태경이 빨간 펜으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민우, 시어머니, 수아, 그리고 최 대리. 선을 그어가며 돈이 흘러간 길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누명만 벗는 걸로는 부족해요. 태경이 펜 끝으로 보드를 톡톡 쳤어요. 수아가 만든 가짜 회사부터 거꾸로 파고들어야죠. 이 사람들 세금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요.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 없게 만들자. 윤진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태경의 서버로 보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은행 서류가 차곡차곡 넘어갔습니다. 반격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맞물리기 시작했죠.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백 장의 대응 자료를 정리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윤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윤진의 눈빛은 얼음처럼 맑고 단단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윤진이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태경을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진과 태경은 수아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민우가 고용한 그 브로커들의 정체도 드러났죠. 알고 보니 예전 수아의 사기 사건을 봐줬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짜고 일을 벌여온 사이였어요. 태경의 조사팀은 수아의 가짜 회사 주소도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빈 창고였죠. 선배, 거기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경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구석에 검은 봉투들이 쌓여 있었죠. 윤진이 그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서류잖아. 윤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과 가짜 도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네요. 태경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죠. 태경은 창고 앞 감시 화면도 따로 확인했어요. 민우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드나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짜 서류를 몰래 버리러 온 거였죠. 같은 시각 민우의 집은 잔칫집이었습니다. 윤진이 곧 횡령범으로 잡혀갈 거라 믿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비싼 식당을 통째로 빌렸죠. 친척들을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요즘 큰 건을 하나 잡았어. 민우가 술잔을 들며 거들먹거렸어요. 곧 수십억이 들어올 거야. 다들 기대해. 민우가 비싼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수아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옆에 붙어 앉았어요. 제가 이 일을 잘 챙겨서 다 잘 된 거예요. 수아가 가식적인 미소를 흘렸죠. 사실 민우의 안주머니엔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이중 장부였어요. 그걸 외국 계좌로 빼돌리려고 들고 다닌 거였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종업원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카트를 끌고 다가왔어요. 태경이 몰래 심어둔 사람이었죠. 그 남자가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민우 옷에 쏟았습니다. 아, 뜨거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우가 벌떡 일어나 옷을 털었어요. 옷을 벗어 흔드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안주머니로 슬쩍 들어갔어요. 이중 장부가 든 작은 저장 장치를 쏙 빼냈죠. 민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윤진과 태경은 회사 감사실장 방문을 거침없이 열었습니다. 실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태경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진은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민우와 최 대리가 짜고 만든 진짜 장부였어요.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였죠. 이게 다 사실입니까? 감사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횡령범은 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윤진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약 실장님이 윤진 지사장을 억울하게 처벌하시면요. 그땐 실장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태경의 말에 감사실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감사실장이 그 자리에서 감사 중단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윤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진 지사장님. 윤진은 그 사과를 잠자코 받았어요. 누명을 벗은 윤진은 곧장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윤진을 바라봤어요. 윤진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서류를 작성했죠. 민우의 잘못을 고발하고 재산을 묵는 신청서였습니다. 윤진은 그것을 법원에 곧장 접수했어요. 며칠 뒤 민우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었어요. 이 집은 당분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통지서를 내밀었죠. 그리고 통장도 전부 묶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통장이 묶였다고.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던 게 다 막힌 거예요. 수아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수아가 거실을 빙빙 돌며 발을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히 브로커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뿐이었죠. 이 인간이 도망갔어. 돈만 받고 튀었다고.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며칠 사이 수아는 카드값에 쫓기기 시작했어요.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 비상금에 손을 댔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과 금부치였죠. 그걸 챙겨 몰래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침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내 돈에 손을 대.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가 수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나요. 놓으라고. 수아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두 여자는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화분이 깨지고 그릇이 박살났죠. 옆집에서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수아와 시어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찍었죠.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윤진을 찾아왔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부녀회장이 분에 차서 말했죠. 수아가 부녀의 돈까지 빼돌렸더라고요. 부녀회장은 장부와 녹음 자료를 윤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다 쓰세요. 제가 증인 설게요. 윤진은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거짓 소문이 이제 거꾸로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태경은 새로 모은 증거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빈틈없는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죠. 재판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민우가 숨어 있는 곳으로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출석하라는 통지서였죠. 서류를 받아든 민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같은 시각 윤진은 검은 정장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무너뜨릴 옷이었어요. 윤진의 입가에 단단한 미소가 번졌죠. 다리미에서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우와 수아, 시어머니가 법원 복도에 나타났어요. 초라한 속내를 감추려는지 온통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죠. 번쩍이는 장신구가 형광등 아래서 요란하게 빛났습니다. 반면 윤진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태경과 나란히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진은 초조해하는 세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죠. 오랜만이네. 윤진이 짧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민우는 윤진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우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진 씨가 2년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건 다 그 때문이죠. 변호사가 판사의 동정을 끌어내려 애썼어요. 변론이 끝나자 태경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경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화면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태경이 한 장의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우가 윤진의 도장을 위조해 큰돈을 빌리려던 기록이었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자료를 보시죠. 태경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수아가 자기 아이를 민우 호적에 올리려 한 흔적이었어요. 가짜 서류를 만들려고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였죠. 어머나 세상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우 쪽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앉으세요. 자료부터 봅시다. 판사가 단호하게 변호사를 제지했죠. 태경은 이번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법정 스피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여자 쫓아내고 네가 안방 차지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은 어차피 우리 거니까 걱정 마. 그 음성이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죠. 민우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어요. 야, 이태경.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우가 태경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민우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민우는 의자에 강제로 눌러 앉혀졌죠.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녀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 사람들이 동네에 거짓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윤진 씨가 도박 빚지고 도망갔다고요. 부녀회장이 수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부녀의 돈까지 다 빼돌렸더라고요. 부녀회장이 장부와 녹음 자료를 내밀었어요.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수아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은 누가 했는데? 부녀회장이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판사가 손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태경은 마지막 자료를 판사에게 전했어요. 수아의 옛 사기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회사 돈 횡령에 대한 수사 통보서였죠. 민우 쪽 변호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기 의뢰인에게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사실상 변론을 포기한 거였죠. 방청석 맨 앞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휘청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쿵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망했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판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판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어요.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아파트는 윤진 씨의 단독 소유로 합니다. 윤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죠. 또한 민우와 수아는 윤진 씨에게 위자료 5억 원을 함께 물어주세요. 두 사람 명의의 재산은 먼저 묶어두겠습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우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무섭게 윤진이 움직였죠. 미리 불러둔 집행관들이 곧장 아파트로 향했어요. 벽이며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척척 붙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민우와 수아가 그 광경을 봤죠. 자기들 짐이 복도로 마구 내던져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물건이에요. 수아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집행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 도어락은 이미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오직 윤진만 열 수 있는 잠금 장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행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발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통곡하며 빌었죠.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관이 시어머니를 비상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진이 내렸어요. 태경이 그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죠. 민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윤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윤진아, 한 번만 봐줘. 민우가 손을 모아 빌었어요. 윤진은 손에 든 판결문을 구겨 민우 얼굴에 던졌죠.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나를 몰아내려 했지. 윤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대가 똑똑히 치러. 수아가 도끼 어린 얼굴로 윤진에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뭔데? 다 너 때문이잖아. 대기하던 경찰이 수아의 팔을 붙들었죠. 수아 씨, 회사 돈 횡령 건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의 말에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젖은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거리에 나앉았죠. 환하게 불 켜진 펜트하우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창문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수아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죠. 당장 쓸 돈도 복수할 돈도 없었던 거예요. 수아는 위험한 각서까지 쓰며 큰 돈을 빌렸습니다. 오직 윤진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이었죠. 한편 윤진은 온전히 집을 되찾았어요.
낯선 사람들의 흔적이 벤 가구를 모조리 치웠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공간을 싹 바꿨죠. 집이 비로소 윤진의 숨결로 채워졌어요. 회사로 돌아온 윤진에게 축하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의 큰 위기를 막아낸 공을 인정받은 거였죠. 윤진은 최연소 임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퇴근길 로비에서 태경이 윤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제가 한턱 낼게요. 태경이 환하게 웃었죠. 두 사람은 높은 라운지에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윤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같은 시각 허름한 모텔 방이었습니다. 민우와 수아가 빌린 돈을 펼쳐놓고 술을 들이켰어요. 이대로는 못 끝내. 회사에 한 방 먹여줘야지. 민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죠. 두 사람의 눈에 마지막 도끼가 번뜩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내보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진의 임원 승진 심사를 며칠 앞둔 아침이었어요.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죠. 제목부터 살벌했습니다. 최연소 여성 임원 후보의 더러운 뒷이야기. 글에는 끔찍한 거짓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윤진이 협력업체 사장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었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거였습니다. 글 아래엔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윤진이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소문은 사내 메신저를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윤진을 아끼던 후배들이 반박글을 달았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부장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지만 쏟아지는 악플에 묻혀버렸죠. 소문은 외부 직장인 커뮤니티까지 퍼졌습니다. 결국 회사 윗선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윤진 씨 승진 심사는 일단 미룹시다. 경영진의 결정이 떨어졌죠. 곧이어 사진 속 남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윤진에게 잘렸던 최 대리였어요. 그런데 최 대리가 직접 댓글을 달았죠. 맞습니다. 저랑 그런 사이였어요. 뻔뻔한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감사실이 윤진을 또 불러들였어요. 차가운 취조실에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 본인 맞습니까? 직원이 사진을 들이밀며 물었어요. 이거 합성이에요. 제가 한 적 없어요. 윤진이 또박또박 항변했죠.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요. 직원들은 오히려 윤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윤진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니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분이 어때? 이제 끝장이지. 수아의 비웃음이 분명했죠. 윤진은 곧장 태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경아, 큰일 났어. 빨리 와줘. 태경은 한달음에 윤진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태경은 그 모텔 사진의 원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태경이 화면을 보며 눈을 빛냈어요.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에 선배 얼굴만 붙인 거예요. 가짜로 만든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태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대리가 실명으로 인정해버려서요. 이 기술적인 증거만으론 부족해요. 태경은 최 대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캐기 시작했어요. 분명 누군가 돈을 줬을 거라 봤죠. 태경이 고용한 탐정이 최 대리를 쫓았습니다. 최 대리는 서울 외곽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탐정은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갔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찍었습니다. 브로커 박 씨가 최 대리에게 쇼핑백을 건네고 있었어요. 5천만 원이 든 돈가방이었죠. 그 돈의 출처가 드러났습니다. 수아가 사채까지 끌어와 마련한 마지막 돈이었어요. 위험한 각서까지 쓰며 빌린 그 돈이었죠. 영상 속에서 박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일 다 끝냈어요. 박 씨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추가금 안 주면 나도 다 불어버릴 거요. 박 씨의 협박까지 고스란히 담겼죠. 윤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료를 밤새 뒤졌어요. 그 거짓 글에 적힌 바람피운 날짜. 바로 그날 윤진의 기록을 찾아냈죠. 윤진은 그날 외국 손님들과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화면에 함께 있던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죠. 한편 박 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민우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까지 겹쳤어요. 도망칠 돈이 절박했던 민우와 수아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꾸미기 시작했죠. 민우가 서랍에서 검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진의 짐에서 몰래 훔쳤던 외장하드였어요. 그 안에는 회사가 오랜 세월 공들인 비밀 자료가 들어 있었죠.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도면이었습니다. 이거 중국에 팔면 수십억은 받아. 민우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진짜? 그럼 우리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수아의 눈이 번뜩였죠. 두 사람은 깊은 밤 한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산업 스파이 브로커를 만났어요. 기술을 팔아넘기는 흥정이 시작됐죠. 하지만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탐정이 미리 그 방에 작은 마이크를 심어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태경은 모든 증거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최 대리의 동거래 영상, 윤진의 화상회의 기록, 가짜 사진의 원본, 그리고 반도체를 팔려는 녹음까지. 태경은 그 모두를 작은 저장 장치에 담았어요. 선배, 이제 다 끝낼 때예요. 태경이 그것을 윤진에게 건넸습니다. 윤진은 붉게 충혈된 눈을 잠시 감았어요. 그리고 단정하게 화장을 고쳤죠. 자신을 끝장내려던 사람들을 영원히 묻어버릴 차례였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윤진의 해고를 결정할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 승진 심사도 함께 열리는 자리였죠. 본사 대강당에 수십 명의 임원이 모였어요. 차가운 눈빛들이 윤진에게 쏠렸습니다. 윤진은 작은 저장 장치 하나만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강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죠.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윤진은 첫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하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원본 사진, 다른 하나는 거기에 얼굴만 붙인 가짜 사진이었죠. 전문가의 분석서까지 함께 화면에 올렸습니다. 이게 저를 모함한 사진의 정체예요. 윤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죠. 윤진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짓 글에 적힌 바로 그날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한쪽에 날짜와 시간이 또렷이 찍혀 있었죠. 윤진이 수십 명의 외국 손님과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하루 종일 이 회의실에 있었어요. 윤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불법 도박장 안의 장면이었습니다. 최 대리가 박 씨에게 돈가방을 받는 모습이었죠. 화질이 선명해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윤진이 강당 뒤쪽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끌려 들어왔어요. 전날 밤 태경에게 덜미를 잡힌 최 대리였죠. 경호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최 대리가 임원들 앞에 무릎이 꿇렸어요. 말해보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대리가 고개를 떨구더니 흐느꼈어요. 민우가 돈을 줬어요. 5천만 원 받고 가짜 글을 썼습니다. 최 대리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윤진을 몰아세우던 감사실장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감사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윤진 씨,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감사실장이 임원들 앞에서 책상을 쳤죠. 부당하게 몰아붙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강당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태경이 형사 3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태경은 임원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죠. 여러분,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경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의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갈 뻔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경이 태블릿을 들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스피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도면 넘기면 50억 주는 거지. 민우가 흥정하는 소리였죠. 훔친 외장하드 속 반도체 도면을 팔려던 거였어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미 영장도 나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지금 현장을 덮치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당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진이 회사의 엄청난 손실을 막아낸 거였어요. 누군가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이내 모든 임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우레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같은 시각 인천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민우와 수아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권과 달러를 가방에 챙기던 참이었죠. 쾅! 방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졌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민우는 외장하드를 창밖으로 던지려 했죠. 형사가 날아들어 민우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수아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 숨으려 했죠. 여경이 수아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찰칵!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로비에 있던 중국인 브로커도 함께 붙잡혔죠. 이거 다 민우가 시킨 거예요. 수아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하드 네가 훔쳐오라며. 민우가 수아에게 침을 뱉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물어뜯었죠. 경찰서 앞엔 기자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두 사람이 호송차에서 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졌죠. 뉴스로 이 소식을 본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짐을 싸 시골 친척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마당에서 물벼락까지 맞고 쫓겨났죠. 결국 시어머니도 그날 밤 경찰에 붙잡혔어요. 훔친 물건을 숨겨준 죄였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은 시어머니는 밤새 사시나무처럼 떨었죠. 회사로 돌아온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진을 향한 징계회의가 곧장 이사회로 바뀌었어요. 윤진 씨를 본사 임원으로 모십시다. 대표이사가 직접 안건을 냈죠. 새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자리였습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어요. 윤진은 모든 누명을 깨끗이 벗었습니다. 임명장에 또박또박 서명을 마쳤죠. 윤진은 가벼운 걸음으로 강당을 나섰어요. 복도 끝 창가에 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윤진이 살짝 휘청했어요. 태경이 얼른 윤진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죠. 수고했어요, 선배. 태경이 따뜻한 눈으로 윤진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이 거친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윤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죠. 잃어버렸던 미소가 비로소 입가에 번졌습니다. 로비 한쪽 화면엔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밀을 빼돌리려던 일당 전원이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죠. 윤진은 그 화면을 지나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윤진은 그렇게 당당히 걸어나갔어요. 민우와 수아가 붙잡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죄가 인정돼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민우는 징역 7년, 수아는 징역 5년이었죠. 차가운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가장 힘든 작업장에 배정됐어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분리 작업이었죠. 매일 맨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작업이 더디면 교도관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손 빨리 안 움직여. 교도관이 곤봉으로 민우의 등을 툭 쳤죠. 민우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 덕에 누렸던 펜트하우스가 떠올랐어요. 다 제 손으로 걷어찬 삶이었죠. 여자 교도소의 수아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허영을 부리다 미운 털이 박혔어요. 거친 동료들과 몸싸움이 붙었죠. 수아는 아끼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뜯겼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콧대를 세워. 동료 한 명이 수아를 쏘아붙였어요. 수아에겐 사체 빛 독촉장까지 날아들었죠. 수아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법원이 미리 묶어둔 두 사람의 재산이 있었어요. 윤지는 그 재산으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죠. 남은 돈은 민우가 평생 갚아 나가야 할 빚으로 남았습니다. 한겨울 서울 외곽의 어느 골목이었어요. 영하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검은 비닐을 기워 만든 옷을 걸친 노파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었어요. 오르막에서 그만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죠. 폐지가 눈길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가게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장사 망치게 왜 여기서 이래? 저리 가. 주인이 노파를 매몰차게 쫓아냈죠. 그 노파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윤진을 멸시하고 내쫓았던 그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눈밭을 기며 종이를 주었죠.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잡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를 본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올해를 빛낸 혁신 리더라는 큰 글씨. 그 아래 윤진의 당당한 모습이 실려 있었죠. 맞춤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며느리였습니다. 표지 속 윤진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손으로 잡지를 끌어안았죠. 내가 복을 차버렸어. 시어머니가 빙판길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맨 위층이었어요. 깔끔한 단발로 바꾼 윤진이 발표를 하고 있었죠. 수십 명의 외국 손님 앞에서였습니다. 윤진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손님들이 줄줄이 큰 계약서에 서명했죠. 윤진은 여유로운 미소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본부장실에 혼자 남았어요. 똑똑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와인 두 잔과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선배,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태경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남았던 법적인 일들이 모두 마무리됐다는 자료였어요. 위자료 문제도 민우의 빚 문제도 전부 정리됐죠. 윤지는 서류를 한 장씩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가 잘게 부서져 사라졌어요.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는 끝이에요.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죠. 태경이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윤진의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이제부터는 평생 함께하는 사이로. 태경의 눈빛이 따뜻했죠. 윤진은 와인 잔을 들어 태경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건너준 사람이었어요. 윤진의 눈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겼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경아. 윤진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였어요. 윤진의 취향대로 꾸민 넓은 거실이었죠. 큰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윤지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책을 읽고 있었죠. 현관 콘솔 위엔 작은 디지털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짓된 가족 사진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윤진과 태경이 함께 떠난 여행 사진이 넘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진이 문을 열자 태경이 서 있었죠. 손엔 와인과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승소를 축하하며 마셨던 그 와인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윤진이 웃으며 태경을 맞았죠. 두 사람은 주방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서로의 손가락엔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노을빛을 받은 반지가 곱게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번졌어요. 거실이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윤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진 시련을 다 견뎌낸 자리였어요. 이제 그 자리엔 평온과 사랑만이 남았죠. 윤진의 새로운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한 여자가 있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낯선 여자도 윤진이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눈물 대신 증거를 모았고 분노 대신 차분함을 택했어요. 세상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각자 뿌린 대로 거두었고 윤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윤진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여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윤진의 모습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흔들려도 끝내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인생 이막이 찾아오니까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